화요일 저녁 뉴스 쇼판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경 예산 처리 결국 무산됐습니다. 우병우 수석을 계기로 야당이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인 우수석은 압수수색에서 빼고 기자 휴대전화는 압수한 검찰, 형평 논란입니다. 의무병이 전신마취 주사를 놓고 수술도 보조합니다. 불법이 만연한 군병원 고발합니다. 무면허 두피 관리, 무분별한 의료기기 사용에 자칫 화상과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 자기 돈 한 푼 안 쓰고 4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유승민 IOC 선수위원이 특별 출연합니다. 조정원 태권도연맹 총재를 인터뷰했습니다. 나라 살림살이 400조 원 시대가 열립니다. 오늘 확정된 내년 예산안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130조 원이 편성되는데요. 4살 이하 아동은 독감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송병철, 김하린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예산 100조 원 돌파, 노무현 정부 때 200조 원, 이명박 정부 때 300조 원, 그리고 내년에 예산 400조 원 시대가 열립니다. 정부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재정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복지 예산은 가장 많은 130조 원, 32%를 차지했고 일반 예산과 교육, 국방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사회 간접 자본, SOC 사업이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인 8.2% 감소했고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도 2% 줄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규모가 너무 적다는 평가입니다. 적극적인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재정 건전성을 주로 강조한 형태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 임금은 올해보다 평균 3.5% 인상됩니다. 또 내년 처음으로 GDP 대비 국가 채무가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현재 만 65살 이상만 혜택을 받고 있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내년부터는 4살 이하 영유아로 확대됩니다. 무료로 바뀌면은 다른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줄어들면 많이 부담이 적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만 55살부터 74살 이하의 국민 중 하루 담배 한 갑을 30년 동안 피웠다면 지역 암센터에서 무료로 컴퓨터 단층 촬영 등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고 법원 집행문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생애 주기 수혜 대상별 맞춤형 복지 및 사각지대 해소로 저출산 극복 및 민생 안정에도 집중하고 매연을 너무 많이 내뿜는 차를 신고하면 포상금 2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밖에 독도 바닷속을 VR, 가상현실로 구현해서 일반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가 구축되고 경기도에는 통일음식 문화타운이 조성됩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산업은행과 한진그룹 간의 마라톤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겁니다. 당장 세계 곳곳 항구에서 100여 척의 선박에 대한 압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신은성 기자입니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한진해운의 운명을 발표합니다. 밀고 당기던 줄다리기 협상의 끝은 법정 관리. 사실상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한진해운 관계자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진해운은 내년까지 최대 1조 7천억 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한진그룹에 자구한 4천억 원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회사인 SOL 매각대금 등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진해운은 내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법정 관리를 신청할 전망입니다. 한진해운은 100여 척의 선박이 세계 370여 개 항만에서 컨테이너 120만 개를 운송 중입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해운동맹에서 퇴출되고 선박 등에 대한 압류가 곧바로 진행됩니다. 한국 해운 산업에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임 상승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세계 7위 해운사 한진해운 40여 년 역사를 뒤로하고 쓸쓸한 최후를 맞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고인인 우 수석에 대해서는 휴대폰이나 사무실 압수수색을 전혀 하지 않고 정작 참고인인 기자의 휴대폰, 컴퓨터까지 뒤져서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과 함께 운전병으로 근무하는 동료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특혜 청탁이 오갔는지 알기 위해 필수적인 우 수석과 시경 관계자 사이의 통화 내역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 수석과 우 수석의 부인 서울시경 이상철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아 조사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신사 자료는 최근 1년치 통화 내역만 보관하기 때문에 우 수석 아들이 운전병에 배치된 지난해 4월쯤 통화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감찰 내용 유출 의혹 수사에서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참고인 신분인 조선일보 이명진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 전 특감의 혐의 시기는 최근이기 때문에 통신사 자료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참고인의 휴대전화까지 굳이 압수한 건 앞뒤가 안 맞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우리입니다. 청와대는 이석수 감찰관의 사표 제출이 우병우 수석의 거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우 수석이 물러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비박계는 우 수석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사직서가 오늘 청와대로 넘어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사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영국 대변인은 이 감찰관의 사의 표명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지금은 특별히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이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 우 수석만 물러나지 않고 자리를 지킨다는 비판 여론이 커질 것을 우려해 사표 수리를 최대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우 수석이 사퇴하는 일도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 수석이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비박계는 우 수석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하루라도 빨리 사퇴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추석 전에는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병우 수석이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특별감찰관만 물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제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조선일보 주필 관련 의혹을 폭로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자료의 출처는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 공개 발언에 나선 김진태 의원은 어제 폭로한 내용을 장시간에 걸쳐 되풀이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의 자료 입수 경위 공개 요구에 대해선 청와대와 검경, 국정원은 아니라면서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마치 그거 안 밝히면 뭐 뒤가 구린 것처럼? 그럼 그냥 제가 오해받고 갈게요, 그냥. 끝까지 그거 안 밝히겠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총대를 맨 것 같다며 동료 의원들의 호응도 요청했습니다. 저 혼자서 뭐 어떻게 하려고 또 어디 무슨 하명받아서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조금씩 그런 게 자꾸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김 의원을 하수인,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청와대 배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이 청와대가 제공한 것이라면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 자존감을 버린 그야말로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죠. 더민주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사정기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라며 고도의 기획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이 자기 주장처럼 우병우 사건 물타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려면
자료 출처부터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이석수 특감의 감찰 내용 유출 관련 수사를 위해 검찰은 조선일보 기자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MBC가 이 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조선일보 이명진 기자는 지난 8월 초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취재를 위한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불만 토로 등 새로운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자는 문건 형식으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취재 내용을 팀원과 카카오톡으로 공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MBC는 이 카카오톡 메모를 알 수 없는 경로로 입수해 지난 16일 보도했습니다. 당사자 동의는 없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듣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해서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할 때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MBC의 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이 특감과 전화 취재를 해왔는데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명진 기자는 우병우 수석 관련 의혹을 가장 먼저 보도한 기자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검찰이 우병우 민정수석,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지 7일째입니다. 사회부 배태우 차장, 정치부 김경화 기자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배태우 기자. 네.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실시했는데 검찰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특별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11층에 있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해온 물품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참고인 조사도 없었고 언론을 상대로 한 별도의 티타임도 없었습니다. 압수수색 좀 요란했는데 뭔가 좀 성과는 있었습니까? 네, 일단 검찰은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타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확보한 문서도 많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단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관련 물품인데요. 우수석 가족이 사용했다고 알려진 고급 스포츠카 마세라티의 블랙박스를 확보해서 실제 사용했는 사용자가 누군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 회사 정광에서 압수한 자료는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수석 측이 일찌감치 수사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화 기자, 지금 이 상황에서 청와대 기류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그쪽은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한 언론을 통해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이 작년에 청와대에 인사로비를 했다 이런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자는 송희영 전 주필의 외유 의혹을 청와대가 기획했다 이런 기획설에 대해서는 본질을 덮으려는 근거 없는 시도라면서 펄쩍 뛰었는데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청와대 기획설에 대해서는 펄펄 뛰면서 이 관계자가 또 추가 의혹을 제기한 모양이 좀 앞뒤가 맞지 않다 뭐 이런. 전혀 얼굴을 또 드러내지 않고. 네, 그렇죠.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하느냐 이게 이제 청와대에 닥친 현안인데 이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에는 곧장 이제 우병우 수석의 사퇴 요구가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사표 수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김 기자, 아무래도 또 시청자들이 조선일보의 분위기도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좀 들은 바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네, 송희영 전 주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표를 제출했고요. 바로 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선 기자들 사이에서는 앞서도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제 법조팀장인 이명진 기자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됐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검찰이 조금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좀 이런 부글부글한 분위기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배 기자, 지금 보면 형평성 문제가 이명진 기자 같은 경우는 참고인인데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 당하고 그런데 피의자인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휴대폰, 컴퓨터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석수 감찰관 같은 경우도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시듯이 이 표에 그 3명이 나오는데요. 우병우 수석은 하나도 지금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다 압수수색을 당했죠. 피의자니까 이거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명진 기자는 참고인인 경우에도 그 집과 휴대전화가 지금 압수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가 피의자인데 이런 휴대폰을
참고인도 압수수색을 하는데 우병우 수석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의문 제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예, 검찰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 중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수사 방법에는 통신 기록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예. 하지만 이 통신 기록은 1년치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 수석의 휴대전화가 반드시 있어야, 그리고 통화 내용을 분석을 해야 예. 수사가 가능한데 검찰이 이번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죠. 네. 이뿐만이 아니라 그 화성에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해서 예. 사명으로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화성시가 자체 조사를 해서 거의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 민정수석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현실적으로 검찰이 실제로 우병우 수석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면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거 이거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다만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네. 실제적으로 전례도 있었습니다. 2012년에 내곡동 특검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런 전례가 있군요, 이미.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국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강제로 진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에서 그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근데 아직까지 그 의지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김경아 기자, 네. 오늘 그런데 국회에서 보면 야당에서 이 형평성 문제를 여러 사람이 제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네. 우려했던 대로 검찰이 알아서 기는 눈치 보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권력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탈탈 털어가면서 수사를 하면서 그런데 핵심 피의자인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또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 친정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압수수색이 겉으로 보기에는 형평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사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 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예. 우 수석의 경우에는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아서 굉장히 편향적인 압수수색이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죠. 저희가 지금 그래픽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네. 지금 김진태 의원을 향해서 청와대 하수인이다. 네, 굉장히 직설적으로 공격을 했고 국회의원으로서 자존감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그 배경은 어떤 겁니까? 네, 제가 아까 따로 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좀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 자신감에 굉장히 손상을 입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네. 네, 이 김진태 의원이 이번에 폭로한 내용이 사실 좀 들여다보면 예.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그렇죠. 네. 대우조선해양을 굉장히 잘 아는 내부자가 감찰한 내용을 통째로 제공을 했거나 예. 아니면 대우조선 검찰 수사에서 나온 내용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산자위도 정무위도 아닌 법사위 출신이고 검사 예.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기업으로부터 이런 디테일한 자료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검찰에서 자료를 제공받았거나 아니면 검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을 제공받았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을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제보를 받은 것만 가지고서는 이렇게 확신에 차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진태 의원이 자료를 제공받는 소스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거나 네. 의심스럽고, 또 아니면 혹시 이 루트에 좀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좀 야당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진태 의원이 속한 새누리당도 지금 네. 입장이 조금 묘하다 그럴까요? 김진태 네. 의원이 오늘 의총회까지 나서서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의 분위기는 당장 김무성 전 대표가 나서서 당장 우병우 수석 사퇴하라, 이렇게 지금 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의총장 분위기도 이제 친박 의원들이랑 비박 의원들이 좀 분위기가 굉장히 갈렸는데요. 네. 친박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김진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뭐 박수를 치기도 했고, 발언을 마치니 뭐 파이팅이라고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비박 의원들은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이제 김무성 전 대표 등이 나서서 우병우 수석의 이제 사퇴를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김진태 의원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네. 좀 너무 막 나가는 것 아니냐, 아하. 좀 이런 그런 우려를 분위기가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있군요.
배 기자, 마지막으로 지금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의심을 하고 또 마음속에 또 짚이는 데도 사실이 있는데 그 출처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히지 않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익 제보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익 제보자라. 공익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절대 출처는 밝히지 않겠다. 자신이 불이익을 받더라도 감수하겠다라는 자세고요. 그러면서 청와대, 그다음에 검찰, 경찰, 국정원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수인 운운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책임을 묻겠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 이러면 김 의원이 절대 이렇게 출처를 밝히지 않겠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밝히지 않으면 의혹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 또 여러 가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최근 군병원에서 황당한 의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조영제 대신 에탄올을 주사해 팔이 마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군의관과 간호장교 경험이 짧은 데다가 심지어 의료 자격증이 없는 의무병들이 수술실에 들어가고 마취제까지 투여합니다. 임유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 국군병원에서 정형외과 의무병으로 복무했던 박모 씨. 대학에서 물리치료학을 전공했다는 이유로 매일 수술방에서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수술방에 들어가려면 간호사나 조무사 자격증이 필요했지만 인력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이제 수술 부위를 벌려준다든지 확장기가 있어요. 그거를 의무병이 잡고 군의관이 수술하는 동안 필요하면은 플레이팅도 하고. 의무병이 주사를 놓는 것도 불법. 하지만 전신 마취제까지 투여합니다. 수술방에 간호장교가 없어가지고 다 의무병 식기 전신 마취제 같은 거를 이제 의무병들이 넣고. 군의관 역시 의무병에게 의료 행위를 지시하면 의사 면허가 중지되는 불법 행위지만 국방부는 전문 인력 부족을 이유로 눈 감고 있습니다. 의무병 가운데 의료 관련 면허나 자격증 소지자는 단 9%. 국방부는 오히려 의무병들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무병 양성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민간 의료시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서 군 의료 시스템을 내실화해 나가. 장병들이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국방부는 인력 탐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네, 두피 관리 받으러 갈 때 면허가 있는지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최고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으면서 자격도 없이 의료기기까지 사용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두피관리 전문점. 탈모 위험이 있다고 유인합니다. 냄새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피부 흑화돼버리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른 곳에선 의사 면허도 없이 고주파 자극기 등으로 시술하고도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일반 그냥 기기 제품이에요. 그럴 거면 이제 찜질방에서도 그런 의료 허가를 받아야죠. 그걸 사용하면. 서울시 민사경이 무면허 두피관리업소 2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소는 미용사 자격증이 없어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신고했습니다. 두피관리 프랜차이즈 업체는 면허 없이도 창업할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신생 업종이기 때문에 면허증 없이도 가능한 쪽으로 이제 본사 측에 체인 본부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가맹점 모집할 때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 지식 없이 두피 관리를 할 경우 자칫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두피에 화상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심각한 염증을 피부 밑에 있는 이런 모근이 파괴되기 때문에 탈모가 될 수 있고 이런.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두피관리업체 대표 42살 강모 씨 등 3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요즘 CCTV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죠. 이 CCTV를 설치할 땐 그 목적과 시간을 알려주는 안내판을 꼭 붙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지키는 곳은 드뭅니다. 최원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상점부터 회사, 주택가까지 CCTV가 곳곳에서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CCTV 설치를 알리는 안내판은 찾아보기 힘든 곳이 많습니다. 안내판이 아예 없거나 아무것도 적어놓지 않은 무늬만 안내판인 곳도 있습니다.
설치 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달아놓기도 합니다. 2011년 안내판 설치가 의무화된 지 5년이 다 되어가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안내판에는 CCTV 설치 목적 및 시간, 촬영 범위, 그리고 관리자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내가 어딜 돌아다니던지 그런 부분이 다 찍히고 있다는 게 저에게 알려지지 않고 그렇게 찍는다는 게 사실 몰래카메라와 다를 바가 없다 생각을 하고요. 안내판 미설치로 한 번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 원을 물지만 단속은 허술합니다. CCTV는 현재는 보통 이제 민원이나 신고 들어오는 경우에 하는 게 대부분이죠. CCTV는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기준 공공시설 74만 개, 전체 시설 790여만 개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찍히는지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된 처지입니다. TV조선 최현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가는 도로의 교통정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4km에 불과한 서울 남태령곡에는 최근 정체가 너무 심해서 걷는 게 더 빠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교통지옥이 됐을까요? 차순호 기자입니다. 주차장이 돼버린 왕복 8차선 도로. 바로 마의 십리길로 불리는 남태령 4단 구간입니다. 하루 통행 차량만 평균 14만 3천여 대. 통근 시간에는 4km 길을 지나는 데만 30-40분이 걸립니다. 수원에서 남태령까지 오는 시간이랑 남태령에서 사당 오는 시간이 비슷하게 걸리니까요. 이 때문에 통근 시간엔 걷는 게 더 빠른 상황입니다.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 구간인 이곳 남태령 입구에서 사당역까지 직접 걸어가 보겠습니다. 직접 걸어보니 보통 걸음으로 30여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교통 정체는 지난달 강남 순환도로가 뚫리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또한 이 구간은 사당 IC로 나가는 차량이 버스 전용 차로를 거칠 수밖에 없어 버스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버스를 타도 늦게 간다는 인식에 자가용 차는 더욱 늘어 정체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급행이나 좀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여 오늘도 시민들은 남태령곡의 심리를 못 가 통근 스트레스로 병이 날 지경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GPS 기능을 활용해 채팅 중인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외국 여성 성매매 알선 조직이 붙잡혔는데 이런 스마트폰 기능을 이용해 경찰을 따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자동차 안에서 성매매 대금을 주고받은 통장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 다 있거든. 통장하고 이거 적어놓은 거 있는 것 같은데. 조직폭력배 44살 강모 씨 등 3명은 지난 1월부터 카자흐스탄 10대 소녀 2명과 태국 여성 8명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이들은 화대 60%를 챙기면서 1억여 원을 뜯어냈습니다. 성매매에는 스마트폰 GPS 기능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채팅 어플로 성매수남을 유인하다 위치가 경찰서 근처로 나오면 채팅을 끝내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GPS 기능으로 해서 뜹니다. 그럴 경우에 경찰 간서나 경찰 간서 주변에 뜨는 경우 이게 단속으로 생각하고 이곳 원룸 건물에 숙소를 마련하고 외국인 여성 1명에 운전기사 1명씩 짝을 이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외국인 여성들의 여권을 빼앗고 달아나면 휴대전화로 위치를 찾아낸 뒤 가혹하게 폭행까지 했습니다. 어떤 노예 계약처럼 그런 계약을 맺어서 일을 하면서 자기 어떤 뭐 폭행이라든지 이런 걸 당해도 어디가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경찰은 강 씨 등 3명과 입국 브로커 2명을 구속했습니다. TV조선 박성철입니다. 혹시 한남 패치, 강남 패치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유명인이나 일반 시민들의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하는 SNS 계정을 말하는데요. 이 패치 운영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세혜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여성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서울 강남 패치 때문에 왔습니다. 네, 이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휴대전화에선 특정 여성이나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폭로하는 글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유흥업소에 나간다는 내용부터 내밀한 이성관계까지 직접 본 것처럼 구체적입니다. 지난 5월부터 24살 정모 씨가 SNS로 유포한 이 글들은 자극적인 사진과 함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생활 폭로 SNS 계정의 팔로우 수가 10만 명을 넘기며 게시 내용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00여 명이 넘습니다. 이 강남 패치가 유명세를 타면서 남성만을 대상으로 문란한 사생활을 고발하는 이른바 한남 패치도 등장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고 뭐 팩이 있네요. 근데 인정 안 해서 짜증나네요. 막 이런 식으로. 강남 패치 운영자 정 씨는 모 재벌가 외손녀에 대한 열등감과 질투로, 한남 패치 운영자인 28살 양 씨는 성형 실패 후 남성 의사에 대한 적개심에서 SNS를 시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외에도 이들의 SNS를 모방해 글을 올린 뒤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28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조세입니다. 며칠 전 태풍 민들레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던 일본에 10호 태풍 라이언록이 상륙했습니다. 폭우와 강풍이 몰아치면서 항공기 결항을 비롯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거센 파도가 연신 밀려오고 하늘엔 짙은 먹구름이 꼈습니다. 평소 분주한 후쿠시마항은 강한 바람 탓에 모든 배들이 운항을 멈췄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시민들은 퇴근을 서두릅니다. 10호 태풍 라이언록이 오늘 오후 6시쯤 수도권인 일본 도호쿠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당 50m인 라이언록은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채 시간당 20km로 이동하는 중형 태풍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까지 도호쿠 지방에 350, 홋카이도엔 25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지역에선 대부분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고 일부 열차편과 항공기 100편 이상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予報が出てましたのでね、昨日は心配して、その前日はずっとネットで検索して、どうしても昨日来なければいけない事情がございましたので、昨日は心配いたしました。 혼슈 동북부 지역인 도호쿠 지역에 태풍이 상륙한 건 1951년 기상 통계를 낸 이후 처음입니다. 태풍 라이언록은 내일 오후 3시쯤 일본을 벗어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문재인과 안철수, 이 야당의 두 전직 대표의 고향은 부산입니다. 두 사람은 오늘 약속이나 한 듯 부산을 방문해 기선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부겸 의원은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낙동강 유역을 방문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낙동강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아주 큰 재앙을 우리가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조 라떼를 넘어 잔디구장 수준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도 당장 볼을 철거하기보다는 상시 개방하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새길을 찾는 게 부산 정신이라며 대선 의지를 다졌습니다. 3자 구도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소선거구제에서 국민의당은 안 된다와 같은 말이라며 여의도 정치인들은 몇십 년 전 유권자만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정의가 살아있는 정상적인 나라냐에 대한 국민의 쌓인 의문과 모인 분노가 표출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부산을 놓고 정면 대결을 벌이는 동안 대구 출신 김부겸 의원이 당권 불출마 선언 이후 대선 경선을 준비해왔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3지대는 관심 없다며 당내에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또 다른 부동산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파트 매매로 3억 7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는데 이 직위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93평 전세 아파트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재수 후보자는 2001년 농식품부와 밀접한 CJ의 계열 건설사가 분양한 용인 소재
188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분양 후 1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매입가는 분양가보다 2억 1천만 원 싼 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농협은행에서 매입자금 전액을 대출받았습니다. 1년 뒤 김 후보자는 미국 파견 근무를 떠나면서 CJ에 3억 원의 전세를 줬고 2006년 돌아와서 8억 700만 원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3억 7천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습니다. 이 1년의 과정에서 본인의 돈은 10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김 후보자는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혜는 없었고 오히려 회사에서 좋아했습니다. 미분양에 이렇게 사가니까. 전액 대출은 농협 평가에 따른 것이고 전세 계약 역시 농림부 직원이 대신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로서 공직과 관련된 기업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불렸다며 김재수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추경안 처리는 일단 무산됐습니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과 개성공단 지원 문제를 꺼내들자 새누리당이 위헌적인 폭거라며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우경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추경안을 처리하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어야 할 시간. 여야는 각각 따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누리과정 예산에 들어간 지방채 상환 비용 6천억 원과 개성공단 폐쇄 피해 기업 지원 예산 700억 원을 포함하라고 요구했고, 부실한 대기업은 수조 원씩 지원하면서 고작 몇천억의 추경 예산에 민생 예산 넣는 것을 못하겠다는. 여당은 야당의 합의 파기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위헌적 폭거로서 새누리당은 절대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두고 조던해온 고조조정 청문회, 백남기 청문회 등의 약속도 동시에 파기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여야는 예결위 간사 회의를 잇따라 열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추경이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새 간사가 다 동감을 했습니다. 오늘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던 불과 닷새 전 합의는 종이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추경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갑니다. 추석 전에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추경의 목표가 무산되는 것은 물론 자칫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여소야대 국회의 위력으로 오늘 추경 처리를 무산시킨 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드 배치 문제, 세월호, 각종 청문회까지 그동안 삐걱거리던 야권 공조가 재정립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추경 무산의 직접적 계기는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두 야당의 일방적인 누리과정 예산 6천억 원 증액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고 6천억 원이 상환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누차 지적이 돼 왔고. 국민의당 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추경 양보를 계기로 정체성이 뭐냐며 설전을 벌이던 두 야당은 추경 무산을 계기로 다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으로 사드, 세월호 문제에서도 두 야당은 적극 공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사드 반대 당론 채택을 서두르지 않지만 반대 입장은 숨기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두 개 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외교 안보적으로 훌륭하게 극복해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무기 경쟁으로 가는 것은 한반도 평화, 남북한 모두를 파멸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진 가운데 야권의 공조 움직임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이 오고 간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지옥 생활이었었죠. 하루에 몇십 대씩 야구 빠따라 맞아가면서 살이 다 떴고. 네, 미국 경찰이 80대 노인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분사해 논란입니다. 경찰은 정당한 조치였다면서 당시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윤혜은 기자입니다. 새벽 3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용의자의 집 앞. 경찰이 문을 박차며 들이닥칩니다. 집 안에 있던 한 남성이 머뭇거리자 전기 충격기 테이저건을 쏩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찾던 중에 한 할머니와 마주칩니다. 용의자의 84세 모친이 아들이 숨은 방을 막아선 겁니다. 경찰은 이 할머니가 물러서지 않자 이번엔 후추 스프레이를 쏩니다. 할머니가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지고 경찰은 강력범을 다루듯 손을 등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워 연행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는 잠결에 무슨 일인지 묻다가 스프레이를 맞았다며 경찰을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적법한 법 집행이었다며 이 영상을 공개했는데 오히려 할머니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은 점 때문에 경찰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빨간 그네에 몸을 맡긴 남녀가 다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100m 발 아래에는 암스테르담 시내 풍경이 아찔하게 펼쳐집니다. 22층짜리 건물 꼭대기에 들어선 유럽에서 가장 높은 그네입니다. 이용료는 한 명당 19달러로 비싼 편이지만 짜릿함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불도저가 다가오더니 빨간색 고급 승용차를 가볍게 뒤집어 버립니다. 2번, 3번 연이어 뒤집힌 차량은 단 2분 만에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사는 마이크 카드는 딸에게 고급 차량을 선물했는데 딸이 그 차에서 한 남성과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해 차를 이렇게 박살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화를 낸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오빠는 이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려 무려 26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나초로 귀를 만든 피카츄 버거 등 포켓몬 캐릭터를 본딴 햄버거들이 나란히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포켓몬의 색깔에 따라 치즈, 야채 맛 등 버거 맛도 다릅니다. 하나에 11달러가 넘는 비싼 가격에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I got the Pikachu Pokemon burger and I'm really excited about that because that's what I was hoping to get. 포켓몬고 열풍 덕분에 포켓몬을 본딴 음료와 버거까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북한 인권법이 시행됩니다. 미국에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전략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핵실험장 주변 주민들은 암과 심장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북한 자유 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 연맹 총회에 참석한 한 탈북 여성이 북한 여성들에 대한 인권 유린 실상을 폭로합니다. 반려간 남편이 조선족일 때는 이게 그저 퍼렇게 맞아 들어오지만은 한족 남자인데 반려간 북한 여자들은 코피 터지고 여기가 막 찌그러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탈북 후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북송된 김 씨는 북한 보위부 감옥에서 자녀들과 모진 고문을 당했고 매일 밤 여성들이 강간당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곱살하게 생긴 여자들을 발로 툭툭 차서 너 나오라고 그리는 것이 저는 첫날에는 잘 몰랐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마을에선 방사능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Many of the residents in the area suffer from such symptoms as cancer, heart disease, sensory disorders, and numbness in legs.
원인을 모르는 주민들은 이를 귀신병으로 생각합니다. 이 같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 실태를 기록 보관하도록 하는 북한인권법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각종 인권 기록을 수집해 법무부 기록보존소로 이관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담은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진천 선수촌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이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 몰래카메라 사건 진상조사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미 어제 경찰이 수색한 뒤였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보안업체 직원들이 고성능 탐지기로 몰래카메라를 수색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사이 공간에 껴놓고 뭐 지금 현재 여기 동료가 어떤 식으로 옷을 벗고 해도 사실 눈속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자 선수 탈의실 몰래카메라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자 대한체육회가 점검에 나선 겁니다. 몰래카메라 설치 장소로 지목된 진천 선수촌 수영장 여자 탈의실입니다. 이런 옷바구니나 옷장 속에 몰래카메라가 주로 설치됩니다. 수색은 여성 숙소, 탈의실, 화장실 등 진천 선수촌 12개 동 151곳에서 실시됐습니다. 경찰도 어제 수색을 했지만 몰래카메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속 없는 보여주기식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내일은 태릉 선수촌을 수색합니다. 사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래서 어떤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리우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몰래카메라 사건에 이어 수영 코치의 만취난동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수영계. 대한체육회가 진상조사를 벌여 책임자들을 처벌하기로 했지만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네, 이제는 탁구스타라는 수식어가 아닌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이라고 불러야겠죠. 유승민 IOC 선수위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10번째 금메달이라고들 합니다. 네. 어떠세요, 소감이? 우선 기쁘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부담감도 많이 느껴지고요. 책임감도 많이 느껴집니다. 이 후보 23명 중에 2등을 했어요. 근데 발표 현장에 안 가셨더라고요. 기대 안 하신 거예요? 기대를 안 했다기보다는요. 네.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좀 있기가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네. 체육회 관계자분께 좀 대신 가달라고 부탁드리고 저는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그 순간 굉장히 떨렸겠네요. 뭐 좀 편안하게 누워 있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하고 앉아서 계속 드리번 거리기도 하고 계속 핸드폰 만지기도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보통 자국 선수 그리고 같은 종목 선수를 뽑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한국 선수단이 127명밖에 안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등이라는 성적은 굉장한 성적인데 선수들 마음으로 어떻게 움직이신 거예요? 우선 저도 선수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예. 그 선수들의 마음을 잘 알고요. 일단은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매일 아침 일찍부터 선수들이 시합 끝나고 다 들어오는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선수들한테 뭐 격려를 해준다거나 네. 아니면 반갑게 인사를 한다거나 이걸 꾸준히 선거 기간 동안 계속 했더니 처음에는 좀 냉소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도 마지막에는 굉장히 같이 웃어주고 또 네. 친해진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아니 시합 전후기 때문에 경기 전후기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말 걸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그 선거가 24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예. 개막은 5일부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가서 선수들 좀 여유 있을 때 많이 만나고자 해서 일찍 갔고요. 언제쯤 가신 거예요? 23일 날 저는 갔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일찍 갔고 그리고 이제 개막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는 예. 보통 이제 서서 인사로만 왜냐하면 선수들이 민감해 있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그 선수의 그런 루틴을 깨고 싶지 않아가지고 예, 가면서 인사하면 또 누군가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거나 질문을 하면 또 그때 이제 답변을 해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과 어떤 답변을 좀 하셨어요? 뭐
너는 왜 선수위원이 되려고 하냐? 예. 내가 왜 너를 투표를 해줘야 되냐? 이런 질문부터 해가지고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든가 은퇴 선수들에 대한 복지 아니면 선수 생활할 때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한 뭐 환경 제공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투표를 좀 하게끔 독려를 했고요. 뭐 또 그 외에는 그냥 좋은 말, 너 계속 여기 서 있는 거 봤는데 너무 고생한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든가 네. 격려의 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게 좀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겠네요. 유세하는 동안에 북한 선수들도 좀 만나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세계 각지의 다양한 선수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예. 북한 선수들도 만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반갑게 인사하고 또 몇몇 선수들은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기도 하고요. 또 투표를 했다고 하는 선수들도 있었고요. 네. 아니 근데 외국어가 그렇게 유창하시다면서요? 뭐 사실 정식으로 공부를 해서 네. 정말 유창한 수준은 아니지만 제가 외국의 리그 경험을 하면서 그 외국 선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방법도 많이 배웠고요. 또 이번에 영어 이런 대표를 뽑는 게 아니고 선수들하고 얼마만큼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자리였기 때문에 네. 뭐 그 정도 영어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다 하이, 헬로 이렇게 영어로 인사를 한 건가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렇게 영어만 쓰다가요. 예. 일본 선수 보면 일본어로 인사를 하고요. 중국 선수 보면 중국어, 뭐 유럽의 어떤 독일이나 뭐 각 나라별로 인사말을 좀 제가 터득을 해서 아, 10몇 각 개국 나라에? 정도의 각 나라별로 왜냐면은 선수들이 지나다니면 유니폼에 나라가 써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나라 언어를 좀 배워서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했습니다. 굉장한 준비를 하셨네요. 사실 2012 런던 올림픽 때 당시 선수로서도 기량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출전했던 건 이번에 이 IOC 선수위원을 도전하기 위한 그때부터 준비였던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네. 그 전 올림픽을 뛴 선수나 또는 현 올림픽을 뛰는 선수에 대해서 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단체전 한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후배랑 경쟁을 하면서 부상도 있었고요. 육체적이나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끝까지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IOC 선수위원회 도전을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그 전부터 이제 이런 길이 있다는 거를 네.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예. 이제 그때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장미란 선수나 진종우 선수가 IOC 선수위원을 준비한다는 거는 익히 좀 아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유승민 위원은 잘 몰랐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담감 있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저는 부담감이 오히려 적었어요.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장미란 선수라든가 진정호 선수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막차를 탄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래서 오히려 부담감보다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 진종호 선수나 장미란 선수를 이겼다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이겼다라는 그 비결은 뭐였을까요? 솔직히 이겼다 하기보다는 그냥 서로 좋은 경쟁을 하면서 서로의 비전도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거는 면접관님들께서 결정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외부에 드러난 이유로는 이제 어학 이제 능력에서 좀 차이가 났다고 하시지만 뭐 장미란 위원이나 뭐 그 진종호 선배도 어학에서는 충분히 능력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가서 그냥 은퇴를 해서 제가 현역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더 헌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후배들의 탁구 경기도 지켜보셨습니까? 네, 한 2번 정도 가서 현장에서 응원을 했습니다. 노메달이라 좀 아쉬웠을 텐데. 정말 뭐 아쉽기도 하고 같이 마음도 아프긴 했지만 우리 선수들이 6명 중에 5명이 처녀 출전이거든요. 그래서 네. 다가오는 2020년 올림픽에는 좀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응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가까이에는 평창 올림픽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IOC 선수위원으로서 내가 이런 역할을 꼭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지금 전 세계 눈이 다 평창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네. 또 제가 리우 올림픽 때 선거를 했던 그런 경험과 또 앞으로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하계 선수고 또 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배워가지고 정말 선수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선수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은 거네요. 네, 아무래도 제가 선수들이 뽑아준 그 선수위원인 만큼 네. 선수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스포츠 외교에서도 가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화장품 광고에는 주로 멋있거나 아름다운 남녀 모델이 등장해 왔는데요. 요즘에는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개그맨이나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상의 연예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개그맨 조세호 씨가 화장품 광고에 등장했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발라요? 난 잠만 잤어. 화장품을 바르자 얼굴이 하얘지고 피부에서 광이 납니다. 여성 화장품은 아름다운 여자 모델이 광고해야 한다는 공식을 깬 건데 소비자 반응이 뜨겁습니다. 친숙한 개그맨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나오면 뭔가 더 이제 브랜드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고는 합니다. 매장을 공주풍으로 꾸미고 젊은 여성을 타겟으로 해온 이 브랜드는 최근 배우 마동석 씨를 광고 모델로 기용했습니다. 영화에선 남성적인 카리스마로 등장하는 마 씨가 분홍색 앞치마를 입고 화장품 매대에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비현실적인 모델에 대한 그런 실증을 느끼면서 이런 일종의 역발상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광고 기법이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동네에서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푸근하고 친근한 남성들. 예쁜 여성의 영역이던 화장품 광고 모델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노장들의 투혼이 눈에 띕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노익장들이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꼿꼿한 자세로 캔버스 앞에 서서 거침없이 붓질을 합니다. 국내 최고령 추상화가 김병기 화백입니다. 16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84년 동안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이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화가인데 매일 다른 거 그리는 사람이에요. 오늘을 그리는 100살 화가, 오늘의 리얼리티를 그리고 싶다 하는 거지. 김화백의 캔버스에는 평양에서 월남하던 긴박한 순간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경색된 남북 관계까지 치열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젊게 사는 비결은 사고의 전환입니다. 부정을 한 번 더 부정하면 긍정이 돼요. 그 긍정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남은 인생 100세 시대를 75세 트로트 가수에 도전한 유성호 씨. 어릴 적 꿈을 할아버지가 돼서 이뤘습니다. 2년여 전 도전한 전국노래자랑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게 기폭제가 됐습니다. 트로트를 향한 열정으로 직접 작사 작곡하며 앨범도 냈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날이 시원해지면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생각하시면 내일 바로 이렇게 도전하면은 다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살아가는 이들 앞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보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 우간다 아이들이 10리터짜리 물통을 넣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한국인 박중열 씨 등이 만들었습니다. 도구도 없이 머리에다 이거나 아니면 한쪽 팔로 불안하게 오랜 시간 걷게 되는데 신체에 대한 무리감도 있을 뿐더러 대부분 아이들이 걷는 길가가 찻길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 사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아이들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게 안쓰러워서 현지에서 쉽게 만들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책가방으로도 변신해 아이들이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이 뜻밖의 효과도 생겼답니다. 남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따뜻한 가방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프로야구가 종착역을 향해 가면서 개인 타이틀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테랑들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홈런과 다승, 방어율 등에서 타이틀 유력 선수들이 하나둘 정해지고 있습니다. 구간이 명간이라는 옛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투수 부분에서는 돌아온 두산의 에이스 이퍼트의 다관왕 등극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다승과 방어율, 승률 부문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여섯 차례 등판이 남아있어 2년 만에 20승 투수의 탄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퍼트는 시즌 MVP 경쟁에서도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홈런왕은 에릭 테임즈의 몫입니다. 지난 2년간 박병호에 밀려 아쉽게 홈런왕을 내줬지만 올해는 2위 그룹과 격차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남은 34경기에서 지난해 기록한 47개의 홈런을 넘어 생애 첫 50홈런에 도전합니다. 타격왕 경쟁은 베테랑들의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선두 구자욱을 제외하고 2위부터 6위까지 베테랑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꾸준함을 내세워 막판 타격왕 뒤집기에 나섭니다. 베테랑들의 활약에 프로야구가 승부조작 같은 초대형 악체에도 뜨거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네, 스포츠 과학은 더 이상 숨은 조력자가 아닙니다. 선수들 옆에서 밀착 지원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힘이 됐습니다.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최다인 5명이 출전해 전원 메달을 따낸 태권도. 4년 전 런던의 아픔을 딛기 위해선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선수들에게 생소했지만 웨이트 운동으로 보다 강하고 빠른 발차기를 만든 게 주요했습니다. 발차기를 10,000번, 10만 번 하는 것보다 향상시켜놓고 발차기를 더 작게 해도 더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힘과 스피드의 최대 접점을 찾아 평균 30%까지 근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도쿄올림픽에서도 더 나은 성적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양궁은 영상기술 활용이 두드러졌습니다. 선수들은 동선 하나, 경기장 소음 하나 놓치지 않고 익혔던 게 효과적이었습니다. 문체부가 15억 원 예산을 편성 20명의 박사급 연구원이 머리를 맞댄 리우 골드 프로젝트. 과학이 평창올림픽에서도 효과를 내기 위해선 지도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수입니다. 새로운 거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 이 스포츠 과학이 좀 더 빛이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 첨단 기술과 과학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태극 전사들의 맹활약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차동승입니다. 우리 국기 태권도는 숱한 비판 속에서도 발전하려 거듭 노력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지루하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는 또 한 번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찬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루하다. 박진감 넘치는 발차기가 사라졌다. 이런 비판에 조정원 총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보리 코스트 선수하고 영국 선수의 결승전은 0.1초를 남기고 역전이 됐어요. 기쁜 것은 특히 아프리카나 조르단 같은 경우는 올림픽 출전 사상 최초의 금메달 또는 메달이 태권도에서 나왔다는 것, 전 세계 속에서 사랑받는 스포츠로 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4년 뒤 가라데의 본거지에서 한일 무술 자존심 대결을 벌여야 한다는 건 부담스럽지만 태권도는 올림픽 정신을 드높여 한 발 더 나아갈 생각입니다. 이미 난민의 문호를 앞장서서 열었던 것처럼 사상 첫 북한 태권도 선수들의 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 태권도 연맹하고 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쉽다. 북한의 세계 태권도 연맹 국가협회를 만들면은 이번 올림픽 기간에도 장웅 전 ITF 총재와 만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2014년에 맺은 그 프로토콜 오브 아코드, 그러니까 서로의 의정서에 대해서 진행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뿌리는 하나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후에 최룡해 부위원장을 파견했던 북한 행보라면 경색된 남북 관계가 태권도 교류를 계기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인접 거리에서 서로 보고 그저 목례 정도 한 그런 사이인데 스포츠 발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런 국제 대회나 국제 행사에 적극 참여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적어도 태권도에서만큼은 이질감보단 동질감이 더 컸습니다. 테마 인터뷰 이정찬입니다.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 영동 지역에는 폭풍해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도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최고 5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비바람이 치면서 한낮에도 서늘할 텐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 지역으로도 이 강풍특보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강풍은 모레까지 계속되겠고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9월인데 추경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 서민들 살림이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가 더 힘들어질 텐데 안중에도 없는 걸까요? 이정현, 추미애 여야의 신임 대표들은 취임 일성으로 똑같이 민생을 외쳤습니다. 두 대표는 당선 직후 국민을 향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내일도 깊이 있는 뉴스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